자, 이번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작년 2022년 21년이죠. 2022년 대비니까 2021년 11월에 실시된 교육강론술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그 문제를 좀 읽어보면, 다음은 공공중학교에서 학교 자체의 특강을 실시한 교사가 교내 동료 교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이 내용을 읽고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주제죠, 주제. 주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 그랬어요? 전체 답안이 이 주제와 일치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정보 공유를 통한 뭐라고? 교육의 내실화. 이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목차를 잡아 나가야 되겠죠. 목차 잡기를 처음에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로마 숫자로 1 하고 적고 서론에는 항상 뭐라 그랬냐면, 이 주제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 필요성, 이런 걸 적는 게 이 내용이죠. 그래서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그러면 짧게 교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한 부제를 달아두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무엇을 써야 할지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교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의 뭐예요? 필요성. 그게 서론이에요. 필요성. 왜 필요한지. 이게 항상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항상 본론은 주제가 본론이 돼요. 그래서 부제도 다뤄두면 교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방안이다. 내실화를 어떻게 할 거니까 방안이다. 이게 방안. 이게 주제를 하는 게 방안이, 이 내용이 본론이 되는 거예요. 본론이. 그래서 이 목차 잡기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목차를 저 멋있게 잡으면 좋은데 너무 또 오버하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결론은 항상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 방안에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를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이 내실화의 실천을 위하여 이렇게 쓰면 뭘 쓰겠다는 게 분명히 나오죠, 그죠?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 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써놓고 우리가 이게 목차를 잡자 그랬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항상 이게 연결이 항상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육 과정 측면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야 돼. 먼저 해놓고 이제 써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그다음 나온 게 교육 평가 측면. 이 목차를 잡아주면 채점위원님, 여기부터 우리가 답안 물으신 것을 답변하겠습니다, 이거요. 다음으로 이렇게 하고 쭉 써나가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세 번째로는 교수 전략 측면, 교수 전략 측면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 편 이렇게 항상 한 편 이렇게 써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고원 연수 측면이죠. 측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써나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요게 5줄 이내예요. 점당 2줄이니까. 그러니까 답안지를 구성할 때 5줄 이내로 써야 돼요. 너무 많이 써도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남으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5줄 이내로 쓰고. 쓸 게 많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다 해서 50줄이니까 10줄을 빼면 이게 40줄이 되죠? 40줄이 되나? 40줄이 되나? 아니지. 아니, 이게 10줄 아니야? 10줄이니까. 이게 4점리가 8, 아니지. 어떻게 되는 거야? 2.5점 곱하기 2는 얼마예요? 5줄이 맞죠? 그죠? 5줄이 맞아요. 5줄. 여기는 50줄이니까 40줄 이내로 써야 되겠지. 이내로 써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서론과 본론 사이에 한 줄을 이렇게 띄는 것도 보기 좋아요. 요 사이를 한 줄을 띄는 것도 좋고 띄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목차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교육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라는 이 주제가 처음부터 서론부터 끝까지 쭉 논의가 연결명이 다 연결고리가 돼야 돼.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서론에도 연결이 되고 본론에도 연결이 되고 이게 서로가 연결이 돼가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진술을 해야 돼. 진술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놓고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두 줄만 읽어보면, 송 선생님, 제 특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올해 우리 학교에 발령을 받아 오셨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과 간 통합에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김 선생님이 특강을 들어보니 이전 학습 내용과 다음 학습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수직적 연계성이 중요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이번 학기 교과의 단원의 범위와 계열을 조정하고, 교육과정의 범위와 계열을 조정한다. 계열 조정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를 보면 송 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라고 했어요.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의 측면에서 갖는 의의 두 가지 이렇게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를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교육과정 이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교육과정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초안을 잡을 때 수직적 연계성, 교육과정이 수직적으로 연계돼야만이 학습자가 잘 가질 수 있다. 이때인데 드디어 저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관점, 지금 계속 얘기한 퍼스펙티브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관점이. 자, 학습자의 관점에서 수직적 연계성을 갖는 의 두 가지. 학습자의 관점이 학습자의 관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학습자가 누구? 학생이에요. 학습자의 뭐예요? 이거를 관점에서 본다면 학습자의 관점에서 교육심리학으로 보면 인지적 관점이 있을까요? 인지적 관점이라는 것은 뭘 갖다가 알고 아는데, 커니티브라는 말은 뭘 인식하고 아는 능력이 인지적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수직적으로 교육 내용을 갖다 이렇게 체계화해 갖고 쫙 만들어 놓으면 인지적 관점을 본다면 학습자는 이해하기가 쉽네. 이해하기가 쉬워, 그지? 맞아, 안 그죠?
이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학습자의 그러면 학습자의 정의적 관점이 뭐예요? 정의적 관점. 정의적 관점이라는 건 이건 동기에 대한 부분이 동기. 정의적 관점에 보면 어떻겠어요? 응? 동의적 관점에는 수익적 연계성이 딱 돼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동기도 또 학습자의 동기도 부여되잖아. 또 학습자의 행동적 관점도 있어. 행동적 관점. 행동적 관점도 있겠지. 한국도 행동적 관점이 어떤 걸 갖다가 이 실행하기 이 수익적 연계성을 하면 그 학습까지를 실행하기가 쉽게 되겠지. 실행의 용이 실행의 쉬움. 자, 이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첫 번에 어떻게 쓸지를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학습자의 관점을 가지면 이걸 갖다 뷰 포인트, 퍼스펙티브에서 하면 쓸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주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송교사가 계획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을 갖다가 하라. 수직적 연계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려운 거에부터 쉬운 거로 또는 넓은 거로부터 좁은 거로 이렇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갖도록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온 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전체에서 부분. 친근하는 거에서 이게 넓은 데서 좁게 만드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또는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 나온 대로. 내 녹음 답안에 써놓은 게 있잖아요. 수직적 연계성을 가는데 친근한 것에서 생소한 거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해가 쉽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관점을 가지면 어떤 걸 갖다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 답안을 찾아내기가 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제가 김 교사 교육과정 재구성을 한 것을 보내드릴 테니 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육활동에서 학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잖아요. 학기 초에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나요? 평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평가는 뭐라 하느냐면 이번 학기 선생님께서는 때에서 특강에서 말씀하신 총평의 관점에서 교육평가의 총평 교육평가 책을 갖다가 대학 교재를 보면 제일 첫 번에 항상 나오는 것이 어세스먼트. 이거는 총평이라는 날. 총평은 어세스먼트라는 게 있고 메저먼트라는 게 있는데 MESUREMENT. 이거는 그냥 측정이라는 말이에요. 측정이라는 말인데 메저먼트라는 건 종합평가예요. 총합평가라는 건 서머티브. 총합평가라는 건 인지적 지덕체 인지적 관점, 그 다음에 정의적 관점, 그 다음에 행동적 관점인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평가하는 게 총평이야. 맞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총평이면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평가 결과로 학생 간의 비교를 하지 않으니 학기말 평가에서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서 평가 결과를 해석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학생 간의 비교 평가를 안 하는 건 뭐예요? 학생 간의 비교 평가를 안 하는 건 뭐예요? 질적 평가. 비교 평가를 안 하니까 이제 그거는 비교 평가가 아닌 걸 상대 평가를 뭐예요? 상대평가는 아이고 금방 지워서 잘 안 보이네. 자, 이거 교육학의 기초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초에 대한 부분. 자, 금방 지워서 안 돼. 아이고, 옆에다 쓸게요. 야, 응? 여기도 안 쓰죠? 물이 묻어서 그런가?
좀 쉬었다 쓰자. 이게 안 나오는가? 그럼 이걸 지우고 하자. 여기 위에 지우고 하자. 준거지향 평가. 준거지향 평가는 뭐예요? 평가는 이건 절대 평가예요. 절대 평가. 절대 평가. 그 다음에 규준지향 평가. 규준지향 평가는 규준지향 평가. 놈이죠. 놈. NORM. 놈 지향 평가. 오리엔티드 이밸류에이션은 평가는 이거는 상대 평가죠. 상대 평가. 근데 여기서 묻는 질문은 뭐예요? 평가 결과를 해석할 법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송 교사가 총평의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자, 총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총평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총평의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진단 평가에 대한 부분이죠. 총평. 종합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뭐냐? 이것도 인지적 정의적 영역, 그 다음에 행동적 영역, 지덕체를 갖다 지와 덕과 체를 모두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점을 가지면 돼요. 관점. 평가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양적 평가가 있다. 양적 평가. 이것도 관점이야. 양적 평가가 있고, 질적 평가가 있다. 질적 평가. 자, 양적 평가라는 거는 뭐예요? 질적 평가라는 건 뭐예요? 질적 평가는 예를 들면 정의적 평가, 도덕성이 높아졌네. 이런 걸 갖다 평가할 때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질적 평가를 할 수 있죠. 양적 평가는 데이터를 가지고 점수를 내서 하는 게 우리가 인지적 평가는 그 질적 평가란 양적 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평의 관점을 평가에 대한 걸 눈을 감고 다 생각을 해보면서 진단 평가, 학생들이 수업을 하기 전에 진단할 수 있는 평가는 양적 평가가 있구나, 질적 평가가 있겠구나, 또는 이제 상대 평가가 있겠구나, 절대 평가가 있겠구나. 그걸 평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운전면허 시험은 뭐예요? 운전면허 시험은 뭐예요? 절대 평가죠. 절대 평가. 60점만 맞으면 무조건 합격이 아니에요. 60점 맞으면 여기가 왜 안 써지냐? 시원하네. 60점만 맞으면 합격 아니야. 운전면허는. 그래서 그 기준만 이수하면 되는 게 그게 바로 준거지향 평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기준을 세우고, 만약에 질적 평가는 정의적 영역의 평가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패스와 패스와 fail 이걸로 우리가 평가를 또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걸 갖다가 여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나갈 때 교육 평가 전체를 생각해 보면서 관점을 가지고 어떤 방식이 있을까, 이걸 크게 생각하면서 들어가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보면 뭐가 있어요? 자,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교실 수업에서 사용할 교수 전략을 개발하는데 딕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을 적용하려고 해요. 이 모형의 교수 전략 단계에서 개발할 교수 전략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뭐예요? 잠깐만, 내가 이거 보면 자, 보자고. 딕 앤 캐리 모형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예요. 딕 앤 캐리 모형이. 딕과 캐리 모형. 딕 캐리 모형 얼마나 그 10가지를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내용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이걸 머리에 넣어놓고 구조화하라는 말은 말이에요. 그 낱낱
연결이 않는 개별 지식을 갖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되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체계화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 좀 기다려야 되겠다. A, D, I, E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자, 에디 모형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 에디 모형, 어널리시스, 디자인,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이밸루에이션, 분석,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개발, 그다음에 실행, 그다음에 평가. 왜 에디 모형을 써놓냐? 에디 모형의 끝판왕이 뭐예요? 디켄 캐리 모형이에요. 체제 설계, 교수 체제 설계에서.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 전체 구조에서 어떻게 됐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평가만 총괄 평가 실시. 이게 에디 모형이죠. 그 다음에 D 모형, 디켄 캐리 모형. 그러면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어요. 실행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없다고 그랬죠. 이게 그 평가가. 이거는 여기는 총괄 평가고, 그럼 이걸 머릿속에 책을 읽으면서 구조화해서 마지막 시험장에서는 이 목차를 따갖고 외워야 되겠지. 교수 목표 확인. 그 다음에 교수 분석. 또 뭐가 나와요? 학습자 및 맥락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 안 되면 이거 가지고 목차를 따갖고 외워요. 그냥 분목 분자 이렇게 하고 외우라고 학습 맥락 분석. 그 다음에 설계는 수행 목표 개발. 그 다음에 평가 도구 개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교수 전략 개발. 그렇잖아요. 모르면 여기다 읽어요. 설목도전 해갖고 그냥 외우라고. 수행 목표, 설수목 해갖고 도전 이렇게 외워버리라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시험에 난 건 이 교수 전략 개발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시험에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에서는 뭐예요? 교수 자료 선택 및 셀렉트 머티리얼스죠, 그죠? 교수 자료 선택 및 개발. 영어로 써 있어요. 영어를 보고 좀 외우면 돼. 셀렉트 instructional materials and development 이렇게 외우면 돼. 수업 그다음에 형성평가. 수업 형성평가. 서머티브 형성평가. 수업 형성평가.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교수 프로그램 수정, 리바이스,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해서 교수 프로그램 수정. 이것도 계좌 형수 해갖고 이게 외우란 말이에요. 이렇게 외우면 되니까 이거 분목 분자, 설목 도전, 계좌 형수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거 쉬우니까. 그러면서 전체 구조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해놓으면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나오죠, 그죠?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서 있어야 되는 내용을 이제 우리 보면은 그 안에서 있어야 될 단계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계에 있는 거야. 6단계는 뭐가 있느냐?
교수 전략 단계는 교수전 활동 단계, 정보의 제시, 그 다음에 연습과 피드백, 평가 전략 수립, 추후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 많은 것 중에 두 가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송교사가 교실 수업에서 개발해야 할 교수 전략 두 가지. 송교사가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 고립감 해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 학습 활동. 자,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 지금 많이 배우잖아요. 온라인 강의 들잖아요. 온라인 수업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온라인 수업에서 고립감이라는 말은 아이솔레이션이야.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건 격리가 된다는 말이지. 이 고립이라는 것은 격리가 된다는 말이지. 격리가 된다. 그러면 격리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격리감의 반대는 만남이지, 만남.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만남을 갖게 해줄 건가를 생각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채팅방이든지 이렇게 만나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아니면 직접 보고로 직접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대화 공간이라든가 대화 공간인가, 그 다음에 이런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면 되겠다. 이건 뭐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교원 연수도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또 읽어보자고. 네, 좋은 전략을 찾으시면 제게도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 일본 학생들이 고립감을 느끼거든요.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학교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학생이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효과를 본 테크놀로지 기반의 고수 학습 활동을 정리해 올려두었어요.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네,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활용할게요. 선생님 덕분에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 좋네요. 선생님들 간의 활발한 정보 공유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앞으로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교사들 간의 실질적인 협력도 있으면 해요. 이를 위해 학교 중심 연수가 활성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오고, 질문이 뭐냐면 질문을 보자고. 잠깐만, 질문이 왜 여기 나와? 자, 질문이 보면 김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 1가지,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그렇지, 잘 생각했어. 말 잘 나왔어. 자, 교육행정 경영을 책을 읽다 보면, 교육행정 책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교원 연수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데, 교육행정의 구성은 뭐 이제 인사행정 부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조직론, 그 다음에 재무행정, 또 장학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인사행정 부분에 들어가죠. 그래서 교원 연수는 장학이라는 거, 교원 연수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교원 연수라는 게 교원이 자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질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갖춰야 할 직무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받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교원 연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교원 연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 생각을 해보자고. 교원 연수 그건 교원 연수, 자기 연수는 스스로 대학원을 다니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학교 중심 연수라는 건 또 자체 연수, 학교 자체에서 훈련시키는 거, 학교 자체 연수. 그 다음에 위탁 연수, 대학원이나 외부에 가서 하는 거, 외부 연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방안이 뭐를 위한 거냐? 교사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본래의 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한 수단적 봉사적인 활동이다. 교육행정이라는 의미 자체가. 근데 그 교육행정 중에 인사 파트의 연수 부분에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체 연수든 위탁 연수든 외부 연수든 자기 연수든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어떤 게. 연수를 아무 때나 시킬 수는 없잖아. 자기 경력 개발과 맞춰서 시켜야 되겠지.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게 경력 개발과 관련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훈련을 받고 온 결과를 가지고 승진에 활용할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보상 시스템이. 지금 학교에서 교원 연수를 왜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교장 선생님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면 그 연수를 간다. 그런 문제가 되서는 안 되겠죠. 이게 개방적이고 뭐라 하나 공정한 연수 시스템이 운영돼야 되겠죠. 시스템이. 또 어떤 게 있어야 되겠어요? 관점을 보면 학교의 문화적 관점이 본다면 이걸 문화를 활성화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되겠죠. 교장 자체가 연수하면 이거 놀러 가는 거 뭐 하러 가 김교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학교 자체가 연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 풍토를 갖춰야 된다. 그러면 교육행정의 조직문화 풍토구나. 조직문화 풍토가 개방적인 친교적인 풍토가 돼야 되구나. 교장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혁신적 리더십이 되겠구나. 얼마든지 많은 방안이 줄줄줄줄 끼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행정 이 하나를 가지고 교육행정 전체가 줄줄줄줄 막 10페이지 쓸 수 있도록 쏟아져 나오는데 한 줄을, 네 줄을 못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에요. 공부를 할 때 체계화하고 교육행정 목차를 보면서 전체를 연결시키는 그런 공부가 체계화된 공부예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돼요. 다만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돼. 그러면 서론은 뭐냐? 서론이라는 것은 교사의 정보 경유를 통한 교육 내실화의 필요성, 중요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교수님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의 중요성, 필요성, 이걸 중심으로 쭉 연결돼야 돼. 모든 멘트가 이거 정보 공유를 하는 멘트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돼야 돼. 그게 논리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논리적이겠지. 이 주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써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것도 관점이야. 내 관점 얘기했지. 관점, 퍼스펙티브. 자, 어떻게 쓰느냐? 교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한번 관점을 가져보자고. 관점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자고. 자, 지금 정보 공유라는 이게 인터넷 혁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테크놀로지가 나온 이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따라서 세계적 정보 발달 추세. 이건 세계적인 발달 추세 아니야. 그럼 국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느냐. 또 사회에서는 어떤 진행이 되느냐.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되느냐. 그런데 이 학교의 입장에서 교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교사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진행되느냐. 이걸 우리를 갖다 연역법이라고 그러지. 연역법. 큰 데서 축소해 나오는 거예요. 세계적인 정보 추세가 이렇고 국가가 이렇게 발달하고 사회가 이렇게 발달하는데 이 상황에서 교사는 변화해야 되고 정보 공유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정보 공유를 통해서 학교 교육이 발전이 되고 그래야만이 학생들이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관점을 가지고 연결시키는 거. 여기 안에는 내가 이야기하는 시대성이 있어야 되고 시대가 뭐 요구하는 게 뭔지 또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성이 어떤 건지 이런 관점을 가지면 막 쏟아져 나오고 뽑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 앞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거를 갖다 실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문제예요. 무엇을 누가 뭐냐? 이거 관점을 가지라. 관점을 갖다가 교사는 무엇을 해야 되며 교사는 무엇을 하며 학교는 무엇을 해야 되며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며 사회는 무엇을 해야 되며 학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며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뽑아놓고 이 중에
우선순위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언급하면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그게 논술의 관점을 통한 진술이에요. 이해 가요? 자, 이렇게 분석하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써놓은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상을 하길 바래요. 감상. 자, 내가 읽어볼게요. 자, 서론. 교사간 정보공유를 통한 교육 내 실화의 중요성. 왜 중요하냐? 한번 읽어보면 디지털 혁명의 사회구조적 변화 속에서 교육 현장은 새로운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연습을 통해서 갖고 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교사는 정보의 고립 속에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참교육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명을 익숙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교사가 변화해야 된다. 그런 말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 현장을 강타한 인터넷, 화상 쌍방향 교육, SNS, 전자적 정보공유 시스템의 도입에 적용하면서 교사는 함께 정보의 생산자와 정보의 소비자가 되는 새로운 사고를 가져야 된다. 프로슈머, 프로듀스, 생산자, 프로듀서, 생산자, 컨슈머, 소비자. 이게 다 용어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좋은 책을 읽다 이렇게 적어두면 좋아요. 굉장히 신선한 말들 아니야. 그것이 교육 현장의 구조적 기술적 체제를 자리 잡고 있기에 교사들은 끊임없이 학교 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회국가적 소명을 요구받고 있다. 역사성, 시대성, 세계적, 국가적, 사회적 학교 교육 이 영역 속에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반성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질문했어. 이하에서 관련한 설문에 대한 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잘 해두고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어떻게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힘쓸 수 있을까? 이렇게 뻥 터뜨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두 번째. 본론은 이게 본론이라고 그랬죠. 본론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1. 교육과정 측면. 먼저 교사가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내 교사가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교육의 내실화 방안이에요. 이 문제를 왜 낸 거예요? 이 문제를 왜 내고 교육과정 측면을 왜 묻는 거예요? 교육과정에서도 정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먼저 빵 터뜨려야 되겠지. 이거 연결시키려면. 그럼 두 번째. 이제 답안 배점 비율로 이제 써나가야 되겠죠. 이는 교사가 배우려는 국가 내용을 어떻게 계열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는가의 문제이다. 교육과정의 문제는 지금 묻는 문제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육과정 계열화의 향상은 학생들에게 교과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교과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수직적 계열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아까 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쉽게 수직적으로 잘 배열을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정의적 관점에는 어때요? 정의적 관점에는 특히 교과의 내용을 구조하여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부터 진전하게 되면 학생의 흥미가 유발된다. 정의적 관점, 동기적 관점이지. 관점을 가지고 쓰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교사는 교육과정을 계열화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우선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계열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아까 수직적 계열에서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심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면 사회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제도 전체를 사회과의 경우에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제도 전체를 공부하고 국세, 지방세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의 세부 종류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게 전체에서 수직적 전체에서 부분으로 수직적으로 계열화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교과 내용을 친근한 것으로부터 생소한 것으로 수직적 계열화를 할 수 있다. 매일 물건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매일 내고 있는데 이걸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 취득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한다. 그러면 쉽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마지막 컨벤트도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교사들 간의 교육과정 조직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지금 정보 공유냐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어떻게 왔다고? 학생들의 수업 활동에 대한 개선,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연결고리가 딱 되는 거지. 처음 끝. 그러면 이 주제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연결성이라는 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답만 쓰는 거 아니에요. 첫째, 둘째. 학원 강사들 가르쳐 주니까 세 개 쓰라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렇게 쓰라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라는 거예요. 논술이라는 건.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교육평가 측면. 교육평가 읽어볼게요. 다음으로 교사는 이 정보 공유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 기초 진단을 위해 종합평가의 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
왜? 교식의 내실화 방안이요. 내실화 방안인데 교육평가를 함으로써 교육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총합평가는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영역에 대한 전인적 평가다. 총합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교수전 진단평가 방법으로 양적 평가, 그것도 관점이에요.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상대 평가, 절대 평가, 이게 관점 아니에요. 질적 평가의 평가를 실행 방법으로 들을 수 있다. 양적 평가는 학습 준비도에 대한 지적 영역에서의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다. 미리 말해낸 출발점 행동의 기초 지식에 대하여 정량 평가를 실시한다. 정량 평가. 질적 평가는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에서 학생에 대한 자기 평가서, 면담, 설문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질적 평가는. 자, 그런데 평가 방법은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설치해야 되느냐? 증거지향 평가에서 절대 평가죠. 절대 평가에 의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준거, 스탠더드를 사전에 설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떻다는 거예요? 인지적 발달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수미, 양가, 최우수, 우수, 미흡, 학습 성취 수준을 표시할 수 있다. 이게 절대평가 기준 아니에요? 이는 개인 간의 점수를 표시하지 않고도 학습 이수 수준을 확인하기 가능하게 되고 있다. 이거 이해를 했으면 모르지 않을 때 수미, 양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어떤 맥락에 있니? 다음으로 신체적 영역, 정의적 영역의 학습 발달 평가는 뭐라고? 성공과 fail, 패스와 페일의 해석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 모르는 내용이 아니야. 이는 학생 계획이나 학생 목표에 도달도만 평가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학습 결과에 대한 해석의 증거가 행동적인 목표로 진술되어야 된다. 이러한 교사들이 해석 기준에 대한 정보 기준, 평가 목표를 구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 또 연결고리가 딱 띄고 첫 번에 교육평가가 교육평가를 위해서 정보 공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것이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딱딱 연결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또 한편 또 이렇게 연결되잖아. 뭐라고 했다면 교육평가 측면 학교에서 교사들 간의 정보 교육을 통해서 교수 체제 설계를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설문에서 제시한 딕 앤 캐릭의 전략 개발 단계에서 수업 전략에는 뭐가 있느냐 쓰는 거예요. 수업 전 전략, 시험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두 가지를 쓰겠다 그 말이에요. 수업 전 전략으로는 출발점 행동을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새로운 학습을 위한 기초 지식의 구비 여부, 학습 동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업 전략을 계획해야 된다. 자, 수업 전 전략, 수업 전략. 이 단계에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조직하여 실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첫째, 둘째 뭐 이렇게 쓰려는 게 아니고 또한 수업 전략에는 요즘과 같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학생들이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참여 전략이 모색되어야 된다. 첫째, 둘째 이런 거 하나도 없죠. 그죠? 계속해서 연결돼 나가지. 그지? 그리. 내가 지금 여러 번 얘기하자. 교육학 논술 시험 합격자요. 합격자란 말이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박사학위가 있고. 왜 학원 강사들의 말을 듣고 있어요? 자, 특히 학생들은 의사소통을 위해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팀즈 준과 같은 인터넷 화상회의를 통해서 인터넷 온라인 수업을 해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대면 수업 마냥 1대1로 멘토멘토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발표자가 토론자가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여 비록 줌과 팀이지만 비대면과 같은 유사한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테크놀로지는 뭐를 필요하냐? 통신망, 카메라, 스피커 기능이 장착된 전자적 수업 환경이 구축돼야 된다. 자, 그 다음 교수 연수 증명.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 연결되죠. 하나도 끊기는 게 없어요. 이건 3줄이야. 이거는 3점짜리니까 6줄로 끝내면 돼. 6줄로. 나머지 8줄에서 10줄, 6줄에서 8줄. 3점짜리니까. 마지막으로 교사들 간의 정보 경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교사 연수 체제가 구축돼야 된다. 왜? 정보 경로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교원 연수를 왜 해야 되는지 교원 연수를 해서 이게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학교장이 시행할 수 있는 교사 연수로서 학교 내 자체 연수를 운영할 수 있다. 자체 연수, 위탁 연수, 자체 연수, 예부 연수 다 있는데 자, 그래서 자체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학교장은 연간 조사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학교장부터 변해야 된다. 학교장.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뭐가 되냐? 학교장의 관점. 그다음에 경력 개발 학생의 교사의 관점, 교사의 승진 관점, 학교의 풍토의 관점. 그다음에
학교의 문화, 법, 제도 관점, 이렇게 관점을 가지면 많이 쓸 수 있다 그랬죠. 또는 학교를 학습 조직화해야 한다. 학습 조직. 학습 조직에서는 교직원들이 조직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달성하려는 문화적 기반이 중요하다. 학습 조직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고 여러분들 무지하게 들었어요. 이때 써먹는 거 이때 끌어다 써먹는 거. 그 나는 지식을 연결시켰고.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해서 또 얘기했어. 학습 조직에서는 교직원들이 조직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달성하려는 문화적 기반이 중요하다. 문화. 또 교육 행정에서 조직 풍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조직 문화. 전통적인 기계적 문화를 개방적 친교적 학교 문화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는 학교적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 발달 시스템을 기축하고 보상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걸 공정하게 해야 된다. 어때? 자, 전체가 연결되죠, 그죠? 자, 마지막 결론. 자, 결론. 아까 얘기하는 게 어떻게 썼냐 하면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이상에서 제시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신화 방안은 먼저 교사의 참여 의지는 없이는 불가하다. 뭐 교사가 주체니까 교사를 먼저 갖다 딱덩 터뜨렸어. 그 다음에 뭐라는 거야? 교사는 열린 마음으로 개방된 마음으로 서로 소통해야 된다. 또한 학교 현장의 여건을 개선하는 교육행정학, 교장 얘기요, 교장. 학교 현장의 교장. 교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학교 여건을 개선하는 교육행정의 혁신적 지속성.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 필요하다.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나왔잖아. 교육행정에서 나오는. 셀프 리더십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학교 경영 책임자는 또 학교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현장 교사들의 자율장악을 활성화하고 교사 연수 참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학교장, 경영자, 또 정부는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언제 어디서나 원격 화상회의, 자원 기반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연해서 하나 더 써줬지. 이를 통해 학교는 이제 변해야 된다. 학생과 교사가 인격적인 만남이 공간이 되어야 된다. 부모가 하는 얘기, 부모. 나와 그것의 관계가 비극적인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의 만남, 그리고 새로운 나를 탄생하는 공간으로 학교라는 공간이 정보교육을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 어째? 감동을 줘야 되겠지. 노래와 마찬가지. 한 편의 작품을 만드는 거야. 쭉 가면서 그래서 교육 현장은 이렇게 돼야 된다. 꽝 터뜨리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노래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부르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이야기들을 생각을 하면서 EPR 해독수를 높이고 또 글을 써보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점수를 항상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항상 점수는 18점 이하로 떨어지진 않아요. 자, 작년 기출문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힘내주세요. 자, 화이팅!